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 문명 시기부터 20세기까지의 전염병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순으로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라는 고전을 요약한 것인데요. 이 책은 전염병의 역사를 보건, 의료의 관점보다는 일반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자의 주장이 대부분 합리적 추론이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추론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책이므로 이것이 팩트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전염병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침투하여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짐작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출애굽기와 사무엘 전서, 후서에 각각 전염병이 언급되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를 포함한 서아시아 지역은 전염병을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생각하였습니다. 중국 문명권에서는 사마천이 양쯔강 이남의 땅은 낮고 기후가 습하며 성인 남자는 젊어서 죽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사마천 이후 문헌에는 남쪽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에 좋지 못한 병에 걸렸을 때 써야 할 처방이나 약의 이름이 등장하죠. 아울러 그리스 의학의 시조 히포크라테스는 비교적 상세히 전염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수많은 전염병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겐지스강은 현대에도 콜레라, 말라리아, 댕기열 등 각종 전염병이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그것이 어떤 형태의 전염병인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는 저마다 독립적인 전염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이들 질병을 경험하지 못하여 저항력이 없던 주민들을 서로의 문명권이 침범할 경우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현제가 통치하던 로마 시대, 즉 2세기가 되면 동지중해 지방과 인도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인들은 비단길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를 누볐고 바다로는 배가 인도양과 주변 해역을 자주 왕래하였는데 이것은 물자의 교류와 동시에 전염병의 교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에서는 기원전부터 2세기경까지 이미 10번 이상의 전염병이 유행하였고 2세기 중반부터 3세기에 걸쳐 메소포타미아 원정군을 통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진 홍역이나 천연도로 추정되는 전염병이 로마 제국 전체는 아니어도 지중해 인구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정도를 죽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서로마 제국의 쇠퇴 과정과도 비슷한 궤적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수도 이전도 제국의 전염병 유행과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족해진 인구로 인하여 이민족의 침입 역시 방어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한편 313년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인정되어 과거의 세계관이 점차적으로 변화된 시기였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다른 이교도들과 달리 극성을 부리는 전염병들 사이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병든 사람들을 간호했는데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던 이들에게 이것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보살핌의 결과로 살아난 사람들이 기독교의 감사함과 유대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질서가 붕괴될 때 기독교의 교세가 강화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마 멸망 후에 주목할 만한 전염병 유행 시기는 542년경부터 발생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기의 선 패스트입니다. 이로 인하여 로마 제국을 재통일하려 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죠. 선 패스트는 인도 동북부 또는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문화권에서 지중해로 들어와 선박에 의하여 퍼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럽에 패스트를 매개했던 곰지는 배를 타고 지중해에 도달하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북유럽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북유럽에 전염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행은 영향이 크지 않은 소규모의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행한 패스트는 밑에서 살펴볼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유행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도시 주민의 사망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에서 회복되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린 것이었죠.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프로코피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절정기에는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만 하루에 10,000명씩 사망하였고 이러한 유행은 4개월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이라도 유행이 거듭되면 사망자 수는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전염병이 반복 유행하는 경우에는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행의 기간도 짧아지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숙주와 기생생물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균형이 진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 주민들에게 5년 내지 10년의 간격으로 유행이 거듭되면 그 병은 아동들에게만 걸리는 소아전염병이 됩니다. 유라시아 문명권 사이에 정기적인 교류가 생겨나면서 발생한 각종 전염병의 적응이 끝나고 숙주와 기생생물의 안정적 균형이 이루어진 것은 약 10세기경입니다. 이 안정적인 균형은 농업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자연적으로 인구 증가를 수반하게 되었죠. 하지만 12세기 징기스칸의 등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별로 이용하지 않았던 북쪽 통로를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고대의 실크로드는 중앙아시아의 사막을 횡단하여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들은 카라코름에 있는 몽고 총사령부와 볼가강에 접한 카잔이나 크림반도, 중국의 북경을 연결하였습니다. 이 길은 초원지대의 야생 상태로 살던 쥐 같은 설치류들을 새로운 전염병 보균자와 접촉하게 하였고, 그 중에는 선페스트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세기 흑사병 유행의 가설 중 하나는 몽골을 통하여 페스트균이 1331년 중국에 들어오고, 그 이후 무역로를 통하여 1347년 크림반도에 도착한 후 거기서부터는 배에 실려 여러 항구로 옮겨졌으며 유럽 내륙으로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1346년부터 50년까지 최초의 흑사병 유행은 무서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4년간 유럽 전역의 사망자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추산은 영국 학자들이 영국의 페스트가 돌 때의 사망치를 유럽 전역에 확대 적용한 수치로 이탈리아 북부나 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은 피해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스트는 유행이 끝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재발하였는데, 면역력으로 인하여 점차 증상은 완화되었고, 다음번 유행 때에는 주로 과거 유행 이후에 태어난 연령층에서 많이 사망하였습니다. 학문적 연구가 가장 많은 영국의 경우 페스트로 인하여 거의 1세기 이상 인구가 감소했고, 1440년에서 80년에 인구는 최저점을 찍고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5에서 6세대에 해당되는데, 이 기간은 훗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새로운 전염병에 직면하여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 적응하는 데 필요했던 기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결국 페스트는 최초 유행 시에는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고 큰 희생을 치루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 균형을 찾아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스트의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면서 유럽의 탐험가들은 1492년부터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또다시 전염병의 충격을 받게 되지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외부인들에게 옮겨줄 수 있는 전염병이 없었기 때문에 미지의 전염병과 함께 침입한 유럽인들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의 정복 직전 아메리카 원주민의 총수는 약 1억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2,500만에서 3,000만 명이 멕시코의 문명 중심지에 살았고, 안데스 문명권에서도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르테즈에 의하여 유럽인들과 원주민들의 교류가 시작된 50년 동안 멕시코 중앙부의 인구는 약 3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코르테즈가 상륙한 당시에 비하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거의 괴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인구 감소입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도 조세를 바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없앨 이유는 없었다라고 볼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시 당시 전염병인 천연두로 볼 수 있죠. 기독교 교리는 전염병을 신의 노여움으로 해석하였고, 이런 치사율 높은 전염병을 경험하지 못한 원주민들은 그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략자인 스페인 사람들만 신의 은총을 받았고, 기독교의 신은 물론 아즈텍의 여러 신들조차도 백인 침략자에게만 은총을 내린다고 쌍방 모두가 믿었던 것이었죠. 원주민들은 스페인의 우월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원주민의 체제는 무너졌으며 그들은 쉽게 기독교로 개종되었습니다. 참고로 1620년경에는 약 160만 명까지 감소된 이 지역의 인구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완만하게나마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옥수수, 감자 등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월등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인 유럽에서는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격한 인구 증가를 발생시키며 시민혁명을 완성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혁명을 통한 산업사회의 출현에 따라 발생한 질병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8, 19세기
세기에 걸쳐 범세계적으로 유행한 콜레라입니다. 이 질병은 원래 벵골 지방에서 흔하던 풍토병인데 병원균은 세균으로 물속에서 오랫동안 생존합니다. 콜레라의 대유행은 특히 전염병의 원인을 둘러싼 두 학파의 논쟁을 고조시켰는데, 히포크라테스 시절부터 유럽의 의사들은 전염병이 장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죠. 장기에 맞선 전염설은 1546년 지롤라모 프라카스토로에 의해 제창되었지만 오랜 시간 지지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1870년대 이후 루이 파스테르가 탄저병 세균을, 로베르트 코흐가 결핵균을 발견하면서 두 학파의 균형은 급속하게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1883년 마침내 코흐가 콜레라균을 발견하였고 10년 후에는 백신도 개발되었습니다. 참고로 장티푸스는 1829년 독립된 질병으로 처음 밝혀졌고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은 189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1915년에는 록펠러 재단이 황열병 연구와 예방에 착수하여 수십 년간 노력 끝에 예방에 성공했으며 1920년대에 들어서면 재단은 말라리아 박멸 사업에 착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류를 계속하여 괴롭힐 가능성을 지닌 대표적인 전염병으로는 인플루엔자를 들 수 있습니다. 1918년에서 19년에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스페인 독감의 경우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고 약 2천만 명 이상 사망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행해온 질병으로 매우 빠르게 전파되며 면역기간이 짧고 병원 바이러스가 불안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강하고 사태가 심각하면 반대로 유행기간도 짧아지게 되지요. 1918년 이후 수십 년의 연구 결과 병원 바이러스를 찾아냈지만 이 바이러스는 자주 화학구조를 바꾸어서 지난해 접종받은 백신에 의한 항체가 금년에는 시료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고, 그럴 경우 인플루엔자의 광범위한 유행이 반복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고대 문명 시기부터 20세기까지의 전염병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